AI 시대라고들 합니다. 세상을 바꿀 기술,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두뇌, 미래의 신. 그런데 이 전지전능한 AI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기가 꺼지면 AI도 같이 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AI를 이야기할 때 늘 반도체를 떠올립니다. 엔비디아의 GPU, 초미세 공정, 첨단 설계. 마치 심장이 전부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심장만 있다고 생명이 유지될까요? 피가 흐르지 않으면 그 심장은 멈춥니다. AI에게 전기는 단순한 비용이 아닙니다. 전기는 연료도 아니고 옵션도 아닙니다. 전기는 생존 조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이해한 사람은 AI도 반도체도 전기차도 없던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150년 전 석유로 세상을 지배했던 한 남자. 존 D. 록펠러. 그는 석유를 가장 많이 캐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좋은 유전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세계 최초의 초대형 부자가 되었고 미국 경제의 흐름 자체를 설계한 사람이 됐습니다.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에너지를 가지지 않고 흐르게 만든 것. 그리고 그 흐름을 통제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AI 경쟁도 겉으로 보면 기술 전쟁입니다. 엔비디아, AMD,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전력 확보 전쟁입니다. AI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전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는 생각보다 훨씬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에서 원자력으로, 알고리즘에서 전력망으로.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150년 전 이미 한번 겪었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과거 석유의 시대를 지배한 록펠러의 논리는 AI 시대에 어떻게 되살아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AI와 전기의 관계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AI가 기술 산업이 아니라 전력 집약 산업이 되어버렸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AI는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화면 속에서는 코드가 돌아가고 서버 어딘가에서 연산이 이루어질 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AI를 보이지 않는 산업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AI는 전혀 조용하지 않습니다. AI는 굉음을 내며 전기를 삼키는 산업입니다. 2024년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소비한 전력은 약 183TWh. 숫자만 보면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건 미국 가구 약 1억 8천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과 맞먹는 양입니다. 한 나라 전체가 쓰는 전기를 서버와 냉각 장치가 대신 쓰고 있는 셈이죠. 이 수치는 미국 전체 전력 소비의 약 4%.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30년이 되면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는 426TWh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전체 전력의 12%. 불과 6년 만에 2배가 넘는 증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AI는 효율적인 기술이 아니라 집약적인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AI는 계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더 큰 모델로 더 자주 계산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모델이 커질수록 정확도는 올라가지만 그 대가는 전력 소비로 치러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AI에서 반도체는 심장일 뿐입니다. 심장이 아무리 좋아도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멈춥니다. AI에게 그 피가 바로 전기입니다. 문제는 전기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GPU는 엄청난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전력의 최대 40%는 연산이 아니라 식히는 데 쓰입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전력망은 더 빨리 한계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단위초도 멈출 수 없습니다. 낮과 밤, 계절과 날씨를 가리지 않고 24시간 돌아가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재생에너지는 약점을 드러냅니다. 태양은 밤에 뜨지 않고 바람은 항상 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AI를 돌릴 전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올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구조 전체를 다시 짜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150년 전 석유가 처음 등장했을 때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에너지를 발견했고 모두 같은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석유가 터졌던 그 순간 왜 록펠러만 다른 길을 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85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한 시골 마을에서
땅을 파던 사람들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땅 속에서 검은 액체가 솟구쳤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상업용 유전 드레이크 유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회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땅만 파면 돈이 나오는 시대가 열린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전 주변에는 투기꾼이 몰렸고 석유회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승자였습니다. 석유 가격은 배럴당 $4. 하지만 이 흥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가격은 35센트까지 폭락합니다. 공급이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싸게 캐야 산다. 더 좋은 유전을 찾아야 한다. 남들보다 빨리 땅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 관계 속에서 한 사람만은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존 D. 록펠러였습니다. 그는 유전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채굴은 불확실했고 운에 좌우됐습니다. 비가 오면 멈췄고 땅이 말라버리면 끝이었습니다. 록펠러의 눈에 유전은 산업이 아니라 도박이었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원유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과정, 바로 정제였습니다. 석유는 땅에서 바로 쓸 수 없습니다. 등유, 휘발유, 윤활유로 나뉘는 순간 비로소 가치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기술과 설비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누구나 뛰어들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1863년 록펠러는 클리블랜드에 작은 정유소를 세웁니다. 투자금은 $4,000. 당시 숙련 노동자 8명의 연봉 수준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대담해 보이지도 않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이 선택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석유는 흘러야 하고 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제를 거쳐야 한다. 유전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만 정유소는 집중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중되는 곳에는 가격 결정권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유전을 쫓고 있었고 록펠러는 조용히 흐름의 관문을 쌓고 있었습니다. 록펠러가 특별했던 이유는 천재적인 발명이나 혁신적인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석유 산업을 감각이 아니라 숫자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원가였습니다. 록펠러는 정제 과정의 모든 비용을 기록했습니다. 원유 가격, 인건비, 유지비, 손실률까지 페니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보다 항상 더 낮은 원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싸게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까지 싸게 팔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경쟁자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버티지 못했지만 록펠러는 계산된 손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식은 운송이었습니다. 당시 석유 운송은 철도가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록펠러는 산업에 보이지 않는 병목을 봅니다. 그는 철도 회사에 대량 운송을 약속하며 비밀 리베이트 계약을 맺습니다. 경쟁 정유사들이 배럴당 35센트를 낼 때 록펠러는 10센트만 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할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가격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구조적 우위였습니다. 마지막 공식은 흡수였습니다. 록펠러는 경쟁자를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쟁자를 선택지로 보았습니다. 합류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 거부하면 가격 경쟁으로 버티지 못하게 만들겠다. 1872년 이 전략은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2달 만에 클리블랜드의 26개 정유소 중 22개가 스탠더드 오일에 흡수됩니다. 사람들은 이를 클리블랜드 대학살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록펠러에게 이것은 감정이 아닌 계산이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1880년대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정유 시장의 9,095%를 장악합니다. 석유를 가장 많이 캔 회사가 아니라 석유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을 가진 회사가 시장을 지배한 겁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의 착각이 생깁니다. 이제 록펠러의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늘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권력이 커질수록 그 권력을 견제하려는 힘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제국이 어떻게 법 앞에서 해체되었는지, 그리고 그 해체가 왜 오히려 록펠러를 더 부자로 만들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초 스탠더드 오일은 너무 거대해졌습니다. 석유 가격을 좌우했고 철도를 흔들었고 정치와 행정까지 영향력을 뻗쳤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것을 기업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국가 위의 국가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폭발점은 언론이었습니다. 기자 아이다 타벨은 스탠더드 오일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쳤습니다. 철도 리베이트, 경쟁사 파산 유도, 정치 로비. 사람들이 막연히 의심하던 모든 것이 문장과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1911년 미국 대법원은 판결을 내립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반독점법 위반으로 해체된다. 34개의 회사로 쪼개진 제국. 이 순간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록펠러의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이상해집니다. 회사가 쪼개지자 각 회사는 독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엑슨, 쉐브론, BP로 이어지는 기업들은 각자 주식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이 모든 회사의 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국은 해체됐지만 자산은 분산되어 더 커졌습니다. 1913년 록펠러의 개인 자산은 당시 미국 GDP의 약 3%, 오늘날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백조 원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독점은 사라졌는데 왜 부는 더 집중됐을까? 답은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회사를 부쉈지만 논리를 부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록펠러는 석유를 독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석유가 흘러가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정제, 운송, 판매. 이 흐름 위에 올라탄 회사들은 이름이 바뀌어도 계속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비교가 등장합니다. 같은 시대 또 다른 거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강왕 카네기입니다. 카네기는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다리, 철도, 마천루. 하지만 뼈대만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움직이게 만든 것은 록펠러의 에너지였습니다.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이 둘의 차이입니다. 이제 시계를 다시 현재로 돌려야 합니다. 오늘날 AI 시대에도 이 구조는 그대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카네기와 록펠러의 대비를 통해 왜 AI 시대의 진짜 승자가 칩을 만드는 자가 아닐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카네기와 록펠러는 전혀 다른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둘 다 미국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둘 다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배한 영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네기는 철강왕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것은 눈에 보였습니다. 브루클린 브리지, 대륙횡단철도, 마천루. 미국이라는 나라의 뼈대를 세운 사람입니다. 반면 록펠러의 제국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석유는 땅속에서 나오고 정제소는 도시 외곽에 있었고 파이프라인은 땅 아래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구조가 미국 산업 전체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뼈대는 한번 만들면 끝이지만 피는 매 순간 흘러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몸 전체가 죽습니다. 록펠러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유 생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의 원유 생산 비중은 전체의 약 11%에 불과했습니다. 대신 정제 시장의 최대 90%를 장악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현대적인 사고입니다. 원천 기술을 가지지 않아도 플랫폼과 인프라를 지배하면 시장의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발상입니다. 이 논리를 오늘날로 가져오면 이렇게 됩니다. 카네기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록펠러는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칩은 중요하지만 전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AI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엔비디아의 GPU 성능에 열광합니다. 공정이 몇 나노인지, 연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쟁은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전기가 끊기지 않는다는 전제. 이 전제가 무너지면 AI 경쟁은 단 하루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칩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AI를 어디서 계속 돌릴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게임의 중심은 바뀝니다. 기술 경쟁에서 인프라 경쟁으로. 다음 장에서는 이 인프라 경쟁의 최전선에서 왜 빅테크들이 전력을 놓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AI 시장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은 엔비디아입니다. 시가총액 5조 달러.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시대의 승자는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이 판단에는 치명적인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칩은 전기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AI 경쟁이 격화될수록 데이터 센터는 점점 더 거대한 전력 괴물이 되고 있습니다. 최신 GPU 클러스터는 렉 하나당 수십 킬로와트를 소비합니다. 차세대 설계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이건 더 이상 IT 장비가 아니라 중공업 설비에 가까운 소비량입니다. 문제는 전력 소비가 단순히 연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GPU는 열을 뿜습니다. 이 열을 식히지 않으면 서버는 몇 분 안에 멈춥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전력의 최대 40%는
연산이 아니라 냉각에 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는 가장 잔인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조건입니다. 하루 24시간 365일. 단 한순간도 꺼질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재생에너지는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냅니다. 태양광은 밤에 멈추고 풍력은 바람이 없으면 멈춥니다. 저장 기술이 있다고 해도 AI가 요구하는 안정성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부지를 고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땅값도 세금도 아닙니다. 이 지역에 충분한 전력이 있는가? 이 질문이 등장하는 순간 AI 경쟁의 본질은 바뀝니다. 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드는 싸움에서 전기를 선점하는 싸움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는 AI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력 회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전기를 만들고 어떻게 끌어오며 어떻게 독점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이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150년 전 석유가 산업의 중심이 되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록펠러는 유전을 쫓지 않았습니다. 정제와 운송이라는 보이지 않는 병목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시대의 병목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 송전, 배전, 냉각. 이 4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막히면 AI는 멈춥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거대한 전력 흐름의 각 단계는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다음 장에서는 AI 시대의 새로운 정유소, 전력 밸류체인을 단계별로 나눠서 그 핵심 플레이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AI에 전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전기가 어떻게 AI까지 도달하는지는 생각보다 잘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지점입니다. 전력은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복잡한 산업 체계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AI 시대의 승자가 누구인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력 밸류체인은 4단계로 나뉩니다. 발전, 송전, 배전, 그리고 냉각. 이 4단계 중 하나라도 막히면 AI는 멈춥니다. 먼저 발전입니다. 전기가 태어나는 곳입니다. 원자력, 가스, 수력, 태양광. 이 중 AI가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사실상 제한적입니다. 24시간 무중단 대규모. 그래서 발전 단계는 다시 안정성을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전입니다. 전기를 멀리 보내는 고압 송전망. 이 단계는 평소에는 주목받지 않지만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병목이 됩니다. 발전소가 있어도 송전망이 연결되지 않으면 전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송전망 상당수가 50년에서 70년 전에 깔렸다는 점입니다. AI는 최첨단인데 그 피를 나르는 혈관은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 산업의 투자금은 발전보다 송전으로 먼저 몰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전입니다. 전기를 쓸 수 있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데이터 센터 내부로 들어오는 전력 관리, 전압 안정화, 장애 대응. AI 서버는 일반 공장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전압이 흔들리면 연산 전체가 망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냉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에서는 냉각이 전력 소비의 최대 40%를 차지합니다. GPU는 연산할수록 열을 뿜고 이 열을 제어하지 못하면 AI는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요즘 데이터 센터는 서버 건물이 아니라 전력 냉각 복합 플랜트에 가깝습니다. 액체 냉각, 침지 냉각 같은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의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AI 산업의 핵심은 단위 기업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전력 흐름 전체를 묶는 통합 능력입니다. 이 구조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정제, 운송, 판매를 묶어 석유의 흐름을 장악했던 록펠러의 방식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전력 흐름은 결국 어디로 수렴하고 있는가? 다음 장에서는 왜 이 거대한 전력 경쟁의 종착지가 원자력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정부와 빅테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력 밸류체인의 끝에서 모든 질문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전기는 어디서 만들 것인가? 태양광은 낮에만 작동합니다.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돌아갑니다. 천연가스는 탄소 배출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AI는 이 모든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AI는 24시간, 365일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입니다. 한때 위험하다고 외면받았던 원자력이 AI 시대의 구원자로 다시 호출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미래적인 산업이 가장 오래된 에너지원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더 이상 전력 회사를 협력사로 보지 않습니다. 전력을 직접 확보해야 할 전략 자산으로 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년짜리 원자력 전력 구매 계약을 맺습니다. 구글과 아마존도 원전 재가동과 원전 인근 데이터 센터에 투자합니다. AI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력 선점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역시 같은 방향을 봅니다. 미국은 향후 수십 년간 원자력 발전 용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건 환경 정책이 아니라 산업 전략입니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15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석유가 산업의 중심이 되었을 때 모두가 유전을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정제와 운송이라는 흐름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원천을 가질 필요는 없다. 흐름을 장악하면 된다. 오늘날 AI 시대에도 이 문장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장 빠른 칩을 만든 회사가 아니라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한 회사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형태는 바뀌었습니다. 석유는 전기가 되었고, 정유소는 데이터 센터가 되었고, 파이프라인은 송전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의 흐름을 지배하는 자가 시대의 주인이 된다. 이것이 록펠러가 남긴 진짜 유산이고 지금 AI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의 논리입니다.